좌성향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집 한 개를 내놨거든요. 집값이 움직이는 알고리즘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나타날 건데, 만약에 좌성향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들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우선은 무주택자는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붙을 거예요. 집값이 안정화된다라는 정책들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와 이런 규제들은 계속 할 건데,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민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몇 년 전나 2021년도예요. 이때 급등장이었잖아요. 급등장이면은 대출 규제를 해야지, 완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서민,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는 완화, 이때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아마 이런 그 실수요자라든지 무주택자 관련된 1주택자 관련된 저가주택 중심의 대출이라든지 뭐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개월 동안에 이제 포지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뭐 2개월 동안에 나타난다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만약에 이제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가 중심으로. 근데 지금 무주택자라면요, 집 사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불공평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불공평함을 인지하고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입지적 가치들을 잘 따져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돈에 맞게. 그리고 아직도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1주택자, 무주택자에는 호의적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덜 움직일 때 우리는 무주택자들은 꼭 지금 관망과 공포로 불확실성에 떨지 말고 관망하지 말고 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더욱 그렇고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저 포천에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좀 진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는 갈아타기 시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진보 성향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격은 평온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거래는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가격은 급격하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 시도를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발 빠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불확실하지만 평온하잖아요. 그런데 가격들이 지금 내년부터 공급 물량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지금 집값의 추이 자체는 뭐 올라갔죠. 뭐 지금 송파랑 뭐 강남 상구랑 용산구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잠잠해졌다고 하지만은 그 잠잠해진 게 멈춘 거 아니거든요. 눌러가지고 쉬는 거거든요. 추세는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1주택자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갈아타기 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건너가 보셨다면은 가격이 평온한 게 아니라 급변하는 걸 알거든요. 거래는 어렵지만은 가격은 급변한다. 세금을 피하려면은 좋은 집으로 가되 더 반응이 좋은 집으로 갈아타자라는 방향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면요, 상대적으로 후순위 가치의 매물들 정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순위 가치의 매물이 뭐냐? 내가 만약에 30억짜리 집이 있고 20억짜리 집이 있고 10억짜리 집이 있고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5억짜리 집을 정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금 뭐 완화해 준다고 했지만은 저 안 믿습니다. 세금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들의 공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로서 후순위 가치가 있는 매물들을 정리해서 세금을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개를 팔아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탄핵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번 연도에 집한계를 내놨거든요. 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물건을 내놨냐?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 가치의 매물들을 내놨어요. 왜 내놨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투자금은 제로. 아직 이제 완전히 2016년도에 샀던 물건이니까 수익률은 거의 뭐 무한대죠. 왜냐면은 지금 내가 투자금들 다 회수했으니까. 그리고 세후 한 3억 정도가 남는데 사실은 뭐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한 대응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지금 저는 부동산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담는 그릇이 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중에서 수익은 났는데 이건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적으로 굉장히 지금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부동산에 좀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주식시장에 아마도 한두 달은 꾸준히 안 좋을 것 같은데 한 3, 4주 안에 조금 싸게 내서 계약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집값을 내가 원래 내놨던 그대로 올려주고 그 전에 조금 싸게 내는 것들에 매수자가 있으면은 그거를 계약금을 주고 이제 제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좀 성사시켜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제 뭐 좀 그렇지만 주택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기 때문에 수익 난 것들을 회수해서 다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개를 파는 거거든요. 더 오를 겁니다. 근데 더 오를 거지만은 충분히 제가 많이 가져왔잖아요. 몇 년 가져갔습니까? 지금 거의 9년째 가져온 물건인데 그래서 수익이 난 것들은 회수를 한 개 정도는 하고 그걸로 세금과 내 나름대로의 자산의 리밸런싱 중에서 미국 주식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3주 안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런 또 전략들을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세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는 이제 단순히 세금이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거의 100%까지 하겠다, 현실화하겠다 해가지고 그거 끌어올리는데 가격까지 올랐죠. 공시가 거기 적용시켰죠. 그다음에 공정가액시장 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렸죠.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뭐 그냥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부동산 그 종부세 내본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다주택자들은 상대적 후순위의 가치 매물을 정리할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이 뭐 세 채, 네 채 있는데 한 다른 두 개나 세 개는 굉장히 좋은 집이야. 그런데 하나는 좀 지방에 좀 안 좋은 집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 좋은 집이 조금의 수익 1, 2천이라도 수익이 났으면은 매도를 하시고 그걸로 다른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찾는 것도 조금의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집을 지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불리한 시대입니다. 근데 체력이 없는 사람은 대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고 제가 왜 다주택자가 된 줄 아십니까? 돈이 한 번에 10억이 없었거든요. 돈이 20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주택자가 된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역전세 뭐 10억 이렇게 방어해 보셨습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 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숫자만 많으면은 이게 문제가 많다. 너희들은 투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투기꾼이 있어서 주거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 투기꾼을 잡으려고 할수록 수요는 좁혀져서 집값은 올라가서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임차인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프레임 좀 그만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씌우겠죠. 그리고 인정한다고 하고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현상은 현상이고 세금은 세금이겠죠. 그렇게 세금을 걷다 보면은 잘 방어하십시오. 가격은 오를 겁니다. 거래는 어렵고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의 자유가 없어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생기는 걸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저야 아직까지 은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지금 은퇴를 해서 현금과 자산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제 그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에 좋은 집은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방어하시고 이제 조금 안 좋은 그런 후순위 가치의 매물들은요. 세금을 방어할 체력이 없다고 하면은 대비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변할까요? 정책이 변하겠죠. 근데 정책이 변하는데 집값의 기조나 흐름들은 변할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변하는 건 뭐냐면요. 정책에 의해서 그 시기에 맞는 대응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게 대응하면서 이 정책들은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2020년 4월 6일 어제 거네요. 아이 낳으면 애국자 연 10% 적금에 현금까지 주는 은행들이 생겼다. 이제 호의적이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무자식이 상팔자, 불임자 입주권 우선적으로 준다. 이때는 이게 77년도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에 기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임으로 어려운 사람들 입주권을 우선으로 줬습니다. 지금 거꾸로 애기 낳아주세요. 지금은 애기 낳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혜택들 다 줄 수 있으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은 그 시기에 대응하면서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아니고요. 모든 정책은 집값의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집값의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수를 틀지는 못합니다. 다만 정권들이 바뀌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가격들이 빠르게 오르고 느리게 있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강도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보가 잡으면 무조건 규제하고 보수는 무조건 완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인데요. 그 시장에서 안정화되는 방향성으로 정책들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정책을 내지만 완급 조절은 되지만은 집값은 못 잡아요. 자, 보시면은 이게 양도세 5년간 안 낸다. 이거 누구 정책 같아요? 이거 98년도면요. 김대중 정부의 대책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양도세 특별 감면이 있었죠. 똑같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였습니다. 진보라서 무조건 규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보수라서 무조건 완화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기에 맞는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때 이 당시에 사실은 IMF 이후였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진짜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기업조차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IMF 때. 기억나실 겁니다. 줄도산 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대규모의 실업사태 일어나고 환율과 금리 폭등하고 투자 심리는 완전히 바닥을 내려 깔고 부동산 가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나라 망한다고 중앙부처 사람들이 집 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 완화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58 규제 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뭐 분양가 완화라든지 분양가 자유라든지 양도세 지금 말했던 한시적 완화라든지 굵직굵직한 것들 뭐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었는데 이거 폐지해버렸습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허용해버렸습니다. 보수 정권이 아니라 진보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 국토부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 이거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투기를 잠재울까? 이게 무슨 말이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 완화를 처음에 하다가 빚내서 집사를 했잖아요. 2013년도에 뭐 이제 취득세 연구 완화, 그다음에 양도세 한시적 완화, 5년 한시적 완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나와서 빚내서 집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근데
조금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는 이때는 보수 정권인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분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1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막으려고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전세는 아니었어요. 역전세가 아니라 전세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전세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선데도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수가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진보가 완화를 했고, 혹은 진보가 규제를 하건 보수가 완화를 하건 지금 집값이 그때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습니까? 집값은 자기 갈 길 갑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기우제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기우제 들은 적 없습니다. 저 예전에 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가격들의 우상향들을 꾸준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제 갈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량은 왜 팽창하냐?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왜 찍어내냐?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을 통해서 시중의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시킵니다. 100만 원을 대출을 실행시키면은 은행에서 지불 준비금 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을 또 다른 대상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90만 원 대출해주면 또 다른 경제 주체가 또 90만 원을 저축을 하고 다른 은행에서 또 81만 원을 대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요 시중에 우리가 100만 원을 발행했지만은 1000만 원이 풀린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이 바로 신용으로 창출된 통화량입니다. 그 통화량은 돈을 찍어내는 건데 그 찍어내는 게 신용화폐로 우리 경제에 작동을 하는 건데 그게 집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집값이 움직이는 알고리즘이에요. 우선은 통화량의 속도. 이 통화량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돈을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찍어내면요 유동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 유동성의 속도,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집값의 매매가의 매매 지수보다 훨씬 더 빠르면요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꾸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속도가 조금 느리고 집값이 거래가 되고 있으면요 집값은 안정화됩니다. 유동성에 대한 게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으로 많이 몰리겠죠. 예금이 유리하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자산으로 몰리겠죠. 이게 이제 유동성의 속도들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거래량의 변화가 옵니다. 이 거래량은 집값의 결과값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거래량들을 대입을 해보시면요. 거래량이 움직일 때 집값이 움직여요. 물론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에 거래량이 많아질 때 금매들이 소진되거든요. 그때 집값 안 올라요. 조금 잠시. 그러다가 그 금매가 소진되고 가격들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군중의 심리들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격의 변화들은 통화량의 속도에 따라서 거래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의 변화는 가격의 결과값이 되고요. 이 거래가 변화가 되면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럼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아까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정치적 가치의 경중은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이제 서로 자기 가치에 맞게 어디에 표를 두느냐에 맞게 정치적 가치를 부여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은 뭐 대출이든 뭐든 정책을 펼치겠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정치의 가치, 보수와 진보의 가치들을 반영을 해서 공급량의 조절이라든지 대내외 경제의 상황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이 일어납니다. 공급량의 조절은 어떻게 되느냐? 중장기적인 공급량.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부동산의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정치적 언어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 다음에 보수든 진보든 이 중장기 공급량에 대한 것들은 허수를 포함해서 무조건 공급량에 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중장기 계획, 착시적 공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죠. 조금 있으면은 가격이 내려가겠네. 근데 이거 공급 중장기적인 것들 2, 3년 만에 임기 내에 못 냅니다. 임기 내에 낸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대단한 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제일 위에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 민간 말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노태우 때는 19만을 냈어요. 김영삼 때는 6만밖에 못 냈죠. 그다음 김대중 때는 4만 냈어요. 노무현 때는 14만 많이 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보십시오. 거의 30만 가까이 냈습니다. 임기 내에. 박근혜 때 10만, 문재인 때 4만 8천 이렇게 냈거든요. 공급량을 엄청 많이 냈죠. 그렇게 중장기 공급량을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런 그 공급량이 착시적으로 장기적인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기존 공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지어진 것들. 이거는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 이 정책으로 조절을 하냐 공급량을 세금, 대출, 거래. 세금은 양도세, 살 때 취득세, 가졌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투기과열 지역이다. 그러면은 조합원 10년을 가지고 있고 5년을 거주해야지 이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제한들을 두죠. 실거주 요건들 제한을 두죠. 기존 공급량은요. 이런 거래에 대한 제한과 혹은 완화로 부동산 정책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규제 완화를 해서 거래 급감이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대내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와 디플레이 되잖아요. 그러면 통화량 완급 조절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절을 통해서 또 뭐가 되죠? 통화량의 속도가 결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변하는 거고 여기에 맞게 정책이 펼쳐지는 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부동산의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정책이 바뀌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이 완급 조절을 통해 결국은 통화량이 팽창을 하거든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잠시 쪼그로 천천히 통화량이 그 현금이 찍어내는 시기들은 있지만은 이 속도들이 줄어들고 빨라지냐의 문제지 통화량을 소각해가지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의 팽창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한 본질보다는 이 통화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류의 시작점에 있는 아이들이 압구정이라든지 고가주택인데 걔들이 아직까지도 천장이 없는 것처럼 유지가 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게 다른 그 중하급지의 부동산이라는 거. 그리고 정체적 가치로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어려움이라는 건 거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존 공급량 막을 거니까. 그러면은 가격들은 이 눌린 수요가 나중에 터질 때쯤 다시 뻥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두 가지입니다. 올라가서 수혜를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못 버티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다주택자들은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재정적 체력 관리, 세금을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체력 관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값의 알고리즘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